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의원이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간략한 귀국 소회를 밝힐 예정인데 입국 직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현재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그리고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독일로 출국을 한 지 1년 4개월 만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조만간 이제 조금 있으면 귀국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어떤 귀국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가장 지금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좀 예상을 하십니까? 안 전 대표가 2017년도 대선에 패배하고 또 2018년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못 거뒀죠. 그리고 출국한 다음에 이제 1년 4개월 만에 귀국을 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그 귀국하기 전에 정계 복귀를 얘기하면서 내놓은 메시지가 이미 있어요. 네. 낡은 정치 그리고 기득권 정치를 답하겠다, 청산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고 또 이제 바른미래당 당원 동지라고 하면서 내놓은 메시지도 있어요. 뭐냐 리더십 교체하자 그리고 세대 교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선에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 귀국 일성을 아주 구체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통합의 방향이라든지 자기의 거치가 있는 문제보다는 아마 포괄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네. 그랜드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고 단지 이제 기득권 정치와 양대 거대 정당에 대한 비판을 할 공산이 크죠. 그래서 뭔가 중도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 정도 선에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이 부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또 저 역시 뭐 오늘 귀국하신다 하더라도 별다른 아마 그 내용은 없을 거다. 저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1년 4개월이라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창당을 했던 그 국민의당이 통합과 거치면서 이제 바른미래당이 됐고 바른미래당이 다시 또 분열해가지고 뭐 일부 호남계 의원들은 대한신당 가고 또 민평당으로 가고 거기다가 또 새보수당으로 또 분화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네.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저기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소외가 있을 거로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터치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는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가까운 분들하고 논의를 거쳐가지고 거취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오래 걸리진 않을 거다. 아마 이 정도 아마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총선을 지금 한 80여일, 한 석 달째도 지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귀국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야권 통합 움직임에 대한 입장이 나올까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제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지금 어쨌든 안 전 대표의 합류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수 통합에도 관련될 수가 있고 또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여권 성향의 소수 야당들 아까 말씀하신 뭐 대한신당이라든지 민주평화당 이런 정당들과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만. 네, 잠시만요. 네, 현재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인천공항에 귀국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요. 지난 2018년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이쪽으로. 복귀를 한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국민들께 호소드리기 위해서 복귀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그래서 뭐 다른 얘기들은 이제 평소 뭐 많이 듣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특히 할 만한 게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네. 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가장 눈에 띕니다. 뭐 예상대로 진영 정치에 입각한 배제 정치 이런 거 비판했고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한국당과 민주당의 양대 기득권 정당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국당 이런 보수 쪽에 대한 비판보다는 지금 정부 여권에 대한 비판을 더 많이 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전체적인 네. 맥락에서 볼 때.
다른 부분들이냐 뭐 공정의 문제, 그 불공정과 공정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 지적했으니까 이건 뭐 언론적 문제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부모에 따라서 대학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얘기들이라고 보는데 네. 역시 핵심은 정치를 바꾸겠다라는 거고 그 바꾸겠다라는 방법이 실용적인 중도 정치. 그러니까 예상했던 대로 어쨌든 양대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겠다, 낡은 패러다임을 청산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맥락의 연장에서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중도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그 양대 이 거대 정당의 틈 속에서 중간지대,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중간지대의 수요가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중도 정당을 어떻게 만드냐는 조금씩 이제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죠.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과 관련돼서 바른미래당에 그대로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네. 바른미래당의 의원들과 결합은 하긴 하는데 따로 이제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 바른미래당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보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의 국정 운영의 폭주라고 얘기했어요. 폭주라고 얘기한 걸로서 현재 정부 여당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중간지대에서 하되 보수 통합의 가능성도 중도 보수 통합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전반적인 이 말의 맥락들을 보니까 네. 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이 정부 여당 집권 세력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고 네네.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서 중도 정당. 중도 정당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좀 아직 논의를 놔두고 뭐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이제 좀 크게 점쳐졌었는데 지금 새로운 창당 의지를 지금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정당의 창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벌써 한 서너 번 정도의 정당을 창당한 경험이 있어요. 네. 그 경험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거의 뭐 오늘 본인도 첫 일성이 사과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는 말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과거의 양김 또 삼김 정도 돼서 어떤 확고한 이념 또 지역적 기반 또 지지층 네. 이런 것들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의 삼김만큼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전체적인 맥락 쪽에서 보면은 뭐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바대로 전반적으로는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좀 강하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친정부 쪽으로 가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야권 보수 통합까지도 보수 중도 통합까지도 염두에는 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다만 정당을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을 놔두고 또다시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그 가능성이 있는 하는 부분은 좀 별개의 문제인데 왜냐하면은 바른미래당 자체는 지금 안철수 대표의 기반이 바른미래당의 상당 부분의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있어요. 이 네. 비례대표 의원들이 포함이 돼야 당장 80일 정도 남아있는 총선에서 기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몇몇 분의 어떤 지역구 의원만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걸 보면은 이 새로운 정당 창당이 실제로 창당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바른미래당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뭐 이 당명 정도를 바꾸면서 새롭게 어떤 가치를 창조하자 아마 이런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창당은 만들되 뭐 총선은 출마하지 않겠다. 뭐 어떤 의미로 좀 봐야 그런 됩니까?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방금 지금 자막에 이번 네.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안철수 의원으로서 지금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또 다시 다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실패했었으니까 다음 대선을 의식할 겁니다. 아마 다음 대선이라는 게 뭐 사실 2022년도니까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달고 대통령 선거 출마하기 위해서 또 다시 이제 뭐 사퇴하고 이런 과정을 밟지 않겠다는 것 같고 네. 안 전 대표에겐 큰 의미가 없겠죠. 국회의원 물론 이제 원내 진입해가지고 정치 세력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의 가치보다는 지금 쭉 안 전 대표가 그 언급한 어떤 한국 정치의 그 바꿔야 될 모습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공정하지 않은 사회, 안전하지 않은 사회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 틀과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쪽에 좀 거대 담론 쪽으로 가려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지역구가 됐건 비례대표가 됐건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정계 복귀와 관련해서 핵심 내용을 한 것 중에 좀 이제 눈여겨볼 부분들이 공정과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종의 이제 과거 저 선배 정치인들 늘 하는 얘기가
너무 정치인들이 거대 담론 쪽으로만 나온다. 실질적으로 가장 국민에게 다가오는 것은 생활 정치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생활 정치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자꾸 이제 큰 거대 담론만 나오기 때문에 국민과 정치인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중에서 하나를 불공정 문제. 이 불공정 문제는 사실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 그 일가족 문제가 네. 나오면서 불공정 문제가 상당히 이제 우리 사회 화두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또 비판. 그 다음에 세월호와 같이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가 안전불감증한테 커다란 충격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생긴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과연 안전불감증이 해소됐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아마 생활정치 영역을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여야를 좀 다 같이 비판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인 노선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은 중도라는 표현을 본인이 썼잖아요. 네. 실용 쪽 중도 정치. 여기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여기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양대 기득권, 이른바 우리가 거대 정당의 독점 카르텔 체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통과가 됐는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추진 명분도 그런 거였거든요.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양당제로 이렇게 카르텔 체제로 독점화돼 있다. 그래서 뭔가 다당제로 해서 어떤 다수결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였는데 그 얘기는 어쨌든 간에 중간지대 여러 정당들이 같이 협치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뭐 선거 제도에 관련된 얘기는 합니다만 네. 그런 맥락에서 현재의 그 진보 보수로 지나치게 나눠져 있는 극단화돼 있고 양극화된 양극화 정치 이걸 타파하겠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중도로 가겠다는 건데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만 중도라는 게 중간지대의 수요는 대단히 높습니다만 이 부분이 자칫 잘못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네. 진보 보수 양극 쪽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아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말이죠. 지난 2016년도 총선 때는 그것과 좀 달랐죠. 국민의당이 상당한 성과를 봤는데 그땐 정치공학적인 이유가 더 컸어요. 중도에 네. 대한 수요보다는 반문 정서라는 호남 지역 특수한 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쳤던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진영 정치가 강화된 것만은 맞아요. 아마 그런 점을 이제 그 노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떠한 정당 그리고 누구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들과 결합하느냐의 문제. 누굴 또 영입하느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요, 또 이 협통위에서 논의 중했던 보수 통합에 관련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대한민국 정치가요.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보수와 이제 진보에서 이념적 대결이 강하다는데 사실은 이념적 대결은 강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수와 진보라고는 이념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산출되는 그 정책들이 분명하게 것들이 있어요. 이래 가지고 시장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정부의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바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바로미터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보수와 진보와 같은 정책적인 산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갈등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도의 어떤 영역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도가 갖고 있는 정책적인 산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정치 영역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네. 다만 보수 대통합을 할 경우에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는 지금 분명히 반정부, 그러니까 반민주당 노선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수 진영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느냐 그런 거 보면 그건 아니다 싶으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빼는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선거가 막상 선거 국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들은 분명한 선택을 원할 겁니다. 네. 선택을 원할 때에는 현 상태로 볼 때에는 무작정 당분간은 아니지 지금 시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면은 보수 대통합 쪽에도 일정 부분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아마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겠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차창열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그리고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